점잖던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술상을 떡하니 차려놓고 곳간 열쇠를 걸고 술 내기를 청합니다. 온 동네가 미쳤다. 손가락질하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칩니다. 허나 그 며느리 술잔을 비울 때마다 빼돌린 돈과 위조된 빚 문서를 줄줄이 토해냅니다. 천석군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던 자가 칼을 빼들고 마당엔 관아에 포졸이 숨을 죽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 술에 취한 자였을까요? 가문을 살린 며느리의 술 한 동이, 그 놀라운 내막이 지금 펼쳐집니다. 뚱이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버님, 오늘 저랑 술래기 한 판 하시지요. 제가 이기면 이 집 곳간 열쇠는 제 겁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청마루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침 저녁상을 물리던 참이라 온 식구가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며느리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노수저를 떨어뜨렸지요. 댕그랑 마룻바닥에 수저 구르는 소리만 한참을 울렸습니다. 윤 씨였습니다. 이 집 맏며느리, 시집 온 지 꼬박 3년 된 23살 새댁 말입니다. 평소엔 말 한마디 크게 하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부모 진지상을 손수 차리고 어른들 앞에선 고개도 함부로 들지 않던 그런 며느리였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글쎄 시아버지 앞에 술상을 떡하니 차려놓고 곳간 열쇠를 걸자고 했으니 세상에나 이게 무슨 변고랍니까? 김진사가 들고 있던 곰방들을 입에서 천천히 떼었습니다. 60줄에 접어든 노인이었지요. 둥글 널쩍한 얼굴에 살집이 넉넉하고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양반이었습니다. 사람 좋기로 치면 이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어른이었어요. 그 선하게 처진 눈이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얘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떨린 게 아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떨린 겁니다. 윤 씨는 그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갸름한 달걀형 얼굴의 살결은 희고 맑은데 그 길고 또렷한 눈매에는 평소와 다른 빛이 서려 있었지요. 무서울 만큼 차분한 빛이었습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아버님. 오늘 밤 저와 술래기를 하시지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망측한 것을 봤나? 며느리가 시아비더러 술 내기를 하자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못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윤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시아버지의 눈만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이 김진사 댁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한때는 이 일대에서 천석군으로 이름을 떨치던 가문이었어요. 산 너머 산까지 발 닿는 곳이 죄다 김진산의 논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 위세가 어떠했겠습니까? 곳간이 셋이요. 부리는 종이 1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큰 살림이 요 몇 해 사이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여전히 기와집 처마는 번듯했고 사랑채엔 손님이 끊이지 않았지요. 허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논밭이 한 떼기 두 떼기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빈문서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천석 가던 곳간에서 이제 겨우 백석 남짓이 들고 났어요.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곽가라는 말음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가 이 집에 시집 온 첫날부터
그 사내가 눈에 거슬렸어요. 마흔 안팎의 거무튀튀하고 기름진 얼굴에 작고 가느다란 눈이 쉴 새 없이 굴러다니는 사내였지요. 시아버지 앞에선 허리가 땅에 닿도록 굽실대다가도 돌아서서 종들을 대할 땐 눈에 핏발을 세우고 모질게 굴었습니다. 입가엔 늘 비굴한 웃음이 걸려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음흉하던지요. 윤 씨는 친정에서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깨 너머로 셈법을 익히고 장부 보는 눈을 길렀지요. 그런 사람의 눈에 곽가가 들고 다니는 장부가 어찌 보였겠습니까? 처음엔 그저 어림짐작이었어요. 들어오는 곡식에 비해 나가는 셈이 묘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소작인들에게 거둔다는 소작료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정작 곳간에 쌓이는 곡식은 줄어들었지요. 빚을 냈다는 문서는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석군 가문이 어쩌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윤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 신분에 무슨 수로 입을 떼겠어요. 곳간 살림은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고 바깥 농사일은 곽가가 도맡았으며 시아버지는 그저 사람 좋게 허허 웃기만 하는 어른이었으니 말입니다. 윤 씨가 무어라 한마디 거들라치면 어디 아녀자가 바깥일에 나서느냐는 핀잔만 돌아왔지요. 그렇게 3년을 속만 태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가문이 통째로 곽가의 소나귀에 넘어갈 판이었으니까요. 시집 온 새댁이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만 빨며 집안이 무너지는 꼴을 지켜봐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부엌 뒷곁을 지나는데 사랑채 쪽에서 곽가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마침 시아버지와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윤 씨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진사어른, 그 산 밑 옥단 말입니다. 그거 그냥 두면 묵정밭 되기 십상입니다. 차라리 제가 아는 분께 헐값에라도 넘기시지요. 어른께선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됩니다.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 밑 옥답이라니. 그건 이 집의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기름진 논이었어요. 한 해 농사면 백석은 거뜬히 나오는 가문의 마지막 미천이었단 말입니다. 그것마저 곽가의 손에 넘어가면 이 집은 그야말로 빈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좋은 시아버지는 무어라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허허, 그런가? 자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게. 내 자네만 믿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자국이 날 지경이었지요.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더 늦으면 정말로 끝이었어요. 그날 밤 윤 씨는 호롱불 앞에 홀로 앉아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친정에서 익힌 셈법을 떠올리고 그동안 눈여겨봐 둔 곡식의 드나들음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지요. 머릿속으로 장부를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리고 새벽녘 마침내 윤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방법을 찾은 겁니다. 곽가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봐야 소용없었어요. 그자는 교활했고 시아버지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니까요. 윤 씨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들 며느리의 말 한마디로 마름을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허나 시아버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술이었습니다. 김진사로 말할 것 같으면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양반이었지요. 좋은 술 한 동이만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마시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거나하게 올랐다 하면 입이 가벼워져 무슨 말이든 술술 풀어놓는 버릇이 있었어요. 윤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술상을 차린다. 시아버지와 마름을 한자리에 앉힌다. 그리고 술기운을 빌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낸다.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미친 며느리로 몰려 친정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문망신이라는 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떨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윤 씨가 친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입니다. 장사꾼 아버지 밑에서 셈법만 익힌 게 아니었어요. 손님 접대하는 술자리에서 사내 어른들 틈에 끼어 술 다루는 법까지 진작에 익혀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겉보기엔 가냘프고 조신한 새댁이었지만 이 윤 씨로 말하자면 아이고, 이 뒤 이야기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윤 씨는 종일토록 무언가를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부엌을 드나들며 술을 빚고 안주를 마련하고 충직한 몸종봉이를 가만히 불러 무어라 귓속말을 나누었지요. 봉이의 동그란 눈이 점점 휘둥그레지더니 나중엔 입을 떡 벌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이 되어 온 식구가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윤 씨가 그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윤 씨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부터 풀어봐야겠습니다. 그 내력을 알아야 이날 밤 벌어진 일이 어찌 된 영문인지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윤 씨의 친정은 이 고을에서 한참 떨어진 강 건너 장터 마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제법 큰 포목점을 했지요. 비단이며 무명이며 삼배며 온갖 피륙을 떼다 파는 장사였습니다. 새벽이면 보찜 장수들이 몰려들고 장날이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북적이는 가게였어요. 윤 씨는 그 가게 안방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여느 양반집 규수처럼 안방에 곱게 들어앉아 수나 놓으며 자란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코올리게 적부터 아버지 무릎에 앉아 주판을 튕기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었어요. 글쎄, 또래 계집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할 때 이 아이는 가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가 장부 적는 걸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가, 너는 뭐가 그리 재미나서 그걸 들여다보느냐? 아버지가 물으면 윤 씨는 그 또랑또랑한 눈을 들어 이렇게 답했다지요. 아버지, 이 숫자들이 다 말을 해요. 어제는 비단이 많이 팔렸고 그저께는 무명이 안 팔렸다고요. 장사꾼 아버지가 그 소리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챈 게지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딸 자식한테 셈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난 일이었어요. 계집아이한테 무슨 셈법이며 장보냐고들 했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무섭게 빨아들였습니다. 한 번 가르쳐준 셈은 두 번 일러줄 필요가 없었어요. 10살 무렵엔 이미 아버지 대신 외상장부를 정리했고 15엔 가게 셈을 통째로 도맡았습니다. 어느 보찜 장수가 곡식 섬을 속이려 들면 윤 씨가 주판 한 번 튕겨 그 자리에서 들통을 냈지요. 허허, 그 댁 따님 앞에선 숫자 가지고 거짓말을 못하겠소 그려. 장돌뱅이들 사이에 그런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포목점이라는 게 또 사람 상대하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오면 술상을 내어 대접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큰 거래 하나 트려면 일에 술자리가 벌어졌지요. 윤 씨는 그 자리에 곧잘 끼어 아버지를 거들었습니다.
술을 따르고 잔을 권하고 부인이 있기를 살피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참 묘한 재주였습니다. 윤 씨는 술이 좀처럼 취하지를 않았어요. 산에 어른 서넛이 골아떨어질 동안에도 이 사람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곁눈으로 다 보고 익혔지요. 술이 들어가면 입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평소 감추던 속내가 술술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술 석 잔이면 사람 속이 다 보인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런 윤 씨가 어쩌다 이 김진사댁으로 시집을 오게 됐느냐. 중매쟁이가 다리를 놓았습니다. 산 너머 천석군 김진사댁 맏아들이 색식감을 찾는다는 말이 강 건너까지 퍼졌거든요. 윤 씨 아버지로서는 마다할 까닭이 없었지요. 장사꾼 딸을 양반집 맏며느리로 들이겠다는데 그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혼사가 오갔고 윤 씨는 가마를 타고 강을 건너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윤 씨의 가슴에 큰 멍울이 하나 박혔어요. 남편이 병약했던 겁니다. 혼이 날 때만 해도 그저 몸이 좀 약한가 보다 했는데 가만 지내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철 잔병치레가 끊이질 않았고 찬바람만 불면 자리보전을 했어요. 윤 씨는 시집 온 새댁의 몸으로 시부모 봉양에 병든 남편 수발까지 그 무거운 짐을 군말 없이 짊어졌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식은땀을 닦아주고 약을 다리고 새벽이면 부엌에 나가 불을 지폈지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 노릇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입 한 번 비죽이지 않았어요.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맏며느리가 참 무던도하지. 저 고생을 하면서도 낯빛 한 번 찡그리는 법이 없으니.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무던하고 조신한 새댁이었지요. 허나 그 속이 어땠겠습니까? 윤 씨의 두 눈은 잠시도 쉬지 않았어요. 이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무엇을 쥐고 흔드는지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도 빠짐없이 헤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가장 먼저 걸려든 사람이 바로 마름 곽가였습니다. 곽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자였어요. 처음엔 그저 부지런한 일꾼이었답니다. 김진사 부친 살아 계실 적에 종놈으로 들어와 워낙 약삭 빠르고 셈에 밝아 마름 자리까지 올라간 사내였지요. 김진사가 가문을 물려받은 뒤로는 농사일이며 소작이며 바깥 살림을 죄다 곽가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사람 좋은 김진사는 곽가를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니, 믿었다기보다 귀찮은 일을 떠넘기고 편하고자 했던 게지요. 장부가 어찌 돌아가는지, 곡식이 얼마나 들고 나는지 통 들여다보지를 않았습니다. 곽가가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하면 그런가 하고 이만큼 나갔습니다 하면 그런가 할 뿐이었어요. 자, 이런 주인 밑에서 10년을 지낸 마름이 어찌 됐겠습니까? 처음엔 푼돈을 슬쩍 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소장료 거둘 때 한 섬에서 한 돛박씩 빼돌리고 곡식 팔아 그 차액을 가로채고. 허나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요. 한 번 손의 단맛을 보면 멈출 줄을 모르는 법입니다. 곽가의 농가는 해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나중엔 아예 장부를 두 벌로 만들었어요. 진짜 장부는 제품에 감추고 김진사에게 보이는 가짜 장부엔 거짓셈을 적어 넣었지요. 멀쩡한 논을 흉작이라 속여 헐값에 빼돌리고 그 논을 제 친척 이름으로 사들이고
잊지도 않은 빚을 꾸며 내어 김진사 도장을 받아내고 그렇게 천석군 가문의 살이 한 점 한 점 곽가의 뱃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윤 씨는 이 모든 걸 진작에 눈치챘습니다. 부엌에 드나드는 곡식의 양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천석이 들어온다는 살림의 곳간이 자꾸 비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소작인들이 우물가에서 올해도 소작료가 또 올랐다며 한숨 짓는 소리를 들으면 그 곡식이 다 어디로 갔는지 윤 씨의 머릿속엔 환히 그려졌지요. 허나 안다 한들 무얼 어쩌겠습니까?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시집온 지 몇 해 안 된 새댁이었어요. 입을 떼는 순간 아녀자가 바깥일에 주제넘게 나선다는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곽가는 시아버지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윤 씨가 무어라 한들 그자가 며느님이 뭘 잘못하셨다 하며 능청을 떨면 그만이었지요. 윤 씨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때를 기다린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시아버지가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입니다. 그래서 윤 씨는 남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 곳간을 드나드는 곡식을 종이에 적어두었어요. 장날이면 봉이를 시켜 곡식 시세를 알아오게 했습니다. 소작인들이 실제로 얼마를 바쳤는지 우물가 안악들의 입을 통해 하나하나 캐냈지요. 그렇게 모은 조각들을 호롱불 밑에서 맞춰보면 곽가가 얼마를 빼돌렸는지 그 윤곽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사랑채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겁니다. 마지막 남은 옥담마저 넘기겠다는 그 말을. 윤 씨는 그날 밤 베갯닛을 적시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더 늦으면 정말로 가문이 거덜난다고. 병든 남편과 자식들이 살아갈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허나 다짐만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야지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윤 씨의 머리에 마침내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곽가의 진짜 장부는 그자의 품속에 깊이 숨겨져 있어 손댈 수가 없었어요. 정면으로 따져 물어봐야 발뺌만 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그자의 입을 열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술이라는 건 참으로 묘한 물건이지요. 아무리 단단한 자물쇠를 채운 입이라도 술이 거나하게 들어가면 헐거워지는 법이니까요. 더구나 곽가는 평소 제 꾀를 믿고 거들먹거리기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우쭐한 기분에 술까지 들어가면 제 입으로 무슨 자랑을 늘어놓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 어른을 한자리에 앉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토록 믿던 마름이 어떤 자인지를 말입니다. 윤 씨의 계획은 그러했습니다. 술상을 미끼 삼아 곽가와 시아버지를 한판에 끌어들이고 술기운을 빌려 10년 묵은 농간을 백일하에 드러낸다. 허나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칫 한 발만 어긋나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판이었어요. 곽가가 눈치를 채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그만이었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무엄한 짓에 노발대발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게다가 윤 씨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 교활한 곽가라는 자가 어느새 윤 씨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봉이가 장터를 들락거리며 곡식 시세를 캐묻고 다닌 게 화근이었지요. 곽가의 끈앞을 노릇하는 장돌뱅이 하나가 그 낌새를 곽가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마름 어른, 김진사댁 며느님 종년이 요새 곡식값을 자꾸 캐묻고 다닙니다요.
그 말을 들은 곽가의 가느다란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스르르 가시고 그 자리에 서늘한 빛이 들어찼지요. 호, 그 댁며느리가 그를 안다더니 셈도 좀 하는 모양이로구나. 곽가는 곰방대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자욱한 연기 너머로 그자의 눈이 음흉하게 번뜩였어요. 가만 보자. 그 새댁이 무슨 꿍꿍이를 품었나 본데. 윤 씨는 곽가를 향해 덫을 놓고 있었지만 곽가 또한 윤 씨를 향해 덫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노리는 형국이었어요. 아이고, 이 두 사람의 수싸움이 앞으로 어찌 흘러갈지. 그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가 마침내 술상을 차려들고 온 식구 앞에서 그 한마디를 던진 거지요. 아버님, 오늘 저랑 술 내기 한 판 하시지요. 이 말이 떨어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름 곽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마름 곽가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요. 실은 윤 씨가 일부러 그 자리를 만든 거였어요. 곽가가 없으면 이 판이 성립이 안 되니까요. 윤 씨는 며칠 전부터 시아버지에게 슬쩍 바람을 넣어두었습니다. 아버님, 요새 곽 서방이 집안일로 노고가 많지요. 날 잡아 술 한 잔 대접하시면 어떨는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술 한 잔에 풀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사람 좋은 김 진사가 그 말에 무릎을 쳤지요. 허허, 우리 며느리가 사람 쓸 줄을 아는구나. 그래, 곽 서방이 고생이 많지. 좋다, 나를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날 저녁 곽가가 사랑채로 불려온 겁니다. 제 딴엔 주인이 노고를 취한다니 우쭐했겠지요. 거무튀튀한 얼굴에 기름이 번질거리도록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분위기가 영 묘했어요. 며느리가 술상을 차려놓고 시아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질 않겠습니까? 아버님, 오늘 저랑 술 내기 한 판 하시지요. 제가 이기면 이 집 곳간 열쇠는 제 겁니다. 이 말을 곽가도 똑똑히 들은 겁니다. 자, 그 순간 곽가의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이 잔은 보통 약은 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곡식값을 캐묻고 다닌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요.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곳간 열쇠를 걸고 술 내기를 하자니 곽가의 가느다란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이 새댁이 곳간 열쇠를 노리는구나. 그래서 곡식값을 캐묻고 다닌 게야. 살림을 제 손에 쥐려는 속셈이로구나. 여기까지가 곽가의 셈이었어요. 곽가는 윤 씨의 진짜 노림수를 절반만 알아챈 겁니다. 윤 씨가 살림을 탐낸다고만 여겼지. 제 10년 농간을 들춰내려는 줄은 미처 몰랐던 게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곽가는 도리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곳간 열쇠나 탐내는 정도라면 그까짓 거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 싶었거든요. 입가에 그 비굴한 웃음이 다시 슬그머니 떠올랐습니다. 허허, 진사 어른. 며느님께서 어른을 어찌나 모시고 싶으신지 술 내기까지 청하시는구먼요. 이거 보기 좋은 효심 아닙니까? 곽가가 능청스레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를 추켜 세우는 척하면서 실은 이 술자리를 부추긴 거였어요. 며느리가 시아비와 술 내기를 해서 곳간 열쇠를 받든 말든 그건 집안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 제 진짜 장부만 안 들키면 그만이라 여긴 거지요. 윤 씨는 그 능청스러운 얼굴을 곁눈으로 흘끗 보았습니다. 속으로 가만히 웃었지요. 걸려들었구나. 윤 씨가 노린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곽가가 이 자리를 가벼이 여기고 방심하도록. 며느리가 그저 살림이나 탐내는 철없는 새댁이라 믿도록 말입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다시 펄펄 뛰었습니다. 영감, 이 무슨 망신이오. 며느리가 시아비랑 술 내기를 한다는 게 어디 될 법한 소리요. 당장 이 술상을 치우지 못할까. 그러나 김진사는 묘하게도 며느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차분하고 또렷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평소 그토록 다소곳하던 며느리가 무슨 까닭으로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지 그 속을 알 수 없어 영 깨름칙했지요. 게다가 술이라는 두 글자가 김진사의 마음을 또 슬슬 건드렸습니다. 천하의 술꾼 아니겠습니까? 며느리가 술동이를 떡하니 차려놓으니 그 향이 코끝을 간지리는데 어찌 마음이 동하지 않겠어요. 부인은 잠시 가만 계시오. 김진사가 손을 들어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를 향해 헛기침을 했지요. 얘야, 내 한 가지만 묻자. 어찌하여 곳간 열쇠를 걸겠다는 게냐? 그게 갖고 싶으냐? 윤 씨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공손했어요. 아버님, 소부가 곳간 열쇠를 탐내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며느리는 도리로 이 집 살림을 한 번쯤 제 손으로 갈무리해 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아버님께서 술로 저를 이기시면 소부는 다시는 입을 떼지 않고 평생 조용히 살겠습니다. 허나 만에 하나 제가 이기거든 단 하룻밤만 곳간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인즉슨 그럴듯했습니다. 그저 살림 한 번 만져보고 싶다는 며느리의 소박한 청으로 들렸지요. 곽가도 그 말을 듣고 더욱 안심했습니다. 하룻밤 곳간을 들여다본들 무얼 알아내겠나 싶었던 게지요. 가짜 장부는 곳간에 있었고 진짜 장부는 제 품에 있었으니까요. 허나 곽가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윤 씨에게 필요한 건 장부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곽가의 입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곽가가 제 입으로 토해낼 그 한마디, 그것이야말로 윤 씨가 노리는 진짜 패였단 말입니다. 김진사가 마침내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그래. 며느리가 그토록 청하니 내 들어주마. 좋다, 술 내기를 하자꾸나. 한데 얘야, 술로 이 시애비를 당해낼 성싶으냐. 내가 이 고을에서 술로는 진 적이 없는 사람이다. 소부가 어찌 아버님을 당하겠습니까? 그저 정성껏 모실 뿐이지요. 윤 씨가 곱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단아하던지 곽가는 더더욱 이 새댁을 얕보게 됐어요. 곱게 자란 양반집 며느리가 술이 들어가면 얼마나 버티겠나 싶었던 게지요. 자, 여기서 윤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윤 씨는 첫 잔을 받자마자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어요. 마치 술이 약한 사람이 억지로 첫 잔을 비운 양 말입니다. 곽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것 보아라. 한 잔에 벌써 얼굴이 붉어지는구나. 허나 이게 다 윤 씨의 연극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요. 윤 씨는 사내 어른 서넛을 눕히고도 낯빛 하나 안 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일부러 약한 척을 한 겁니다. 곽가와 시아버지를 방심시키려고요. 술잔이 오갔습니다. 김진사가 한 잔, 윤 씨가 한 잔, 곁들여 곽가도 한 잔. 윤 씨는 잔이 돌 때마다 점점 더 취한 척을 했어요. 말끝이 흐려지고 몸이 살짝살짝 기울고 눈가가 발그레해졌지요. 영락없이 술에 취해가는 새댁의 모습이었습니다. 봉이가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마님이 정말로 취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허나 윤 씨가 봉이를 향해 슬쩍 눈을 찡긋했습니다. 다 짜고 하는 연극이니 걱정 말라는 신호였지요. 봉이는 그제야 안도하며 슬그머니 마당으로 물러났습니다. 윤 씨가 미리 일러둔 일을 하러 간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호롱불이 가물가물 타들어가고 술동이는 점점 비어갔어요. 김진사는 거나하게 취해 흥이 올랐습니다. 천하의 술꾼답게 거푸 들이켜는데 그 양반도 어느덧 혀가 꼬이기 시작했지요. 곽가 역시 주인이 권하는 술을 마다할 수 없어 잔을 거듭 비웠습니다. 윤 씨는 취한 척하면서도 곽가의 잔에 슬며시 더 따르고 또 따랐어요. 술자리에서 사람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곽가의 거무튀튀한 얼굴이 점점 시뻘개지고 그 가느다란 눈이 개슴츠레 풀어졌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윤 씨가 비틀거리는 척하며 입을 열었어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입니다. 아이고 아버님, 우리 집 살림이 어쩜 이리 알뜰한지요. 천석 가던 곳 가니 일이 야무지게 줄어들 동안 곽서방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 노고를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다 납니다. 언뜻 들으면 곽가를 추켜 세우는 말 같았지요. 허나 그 안에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천석이 줄어들었다는 말을 슬쩍 흘린 거예요. 술에 취한 곽가는 그 가시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제 노고를 알아준다 싶어 우쭐해졌지요. 아이고, 며느님도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다 진사 어른 복이시지요. 곽가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해벌쭉 웃었습니다. 혀가 풀린 게 눈에 보였어요. 윤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풀어놓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일이 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곽가가 아무리 취했어도 10년을 농간 부려온 자가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인 경계심이라는 게 있었던 게지요. 천석이 줄어들었다는 그 말이 풀린 정신 한 구석에 자꾸만 걸리는 겁니다. 곽가가 개슴츠레한 눈을 끔뻑이며 윤 씨를 다시 보았어요. 가만, 이 새댁이 방금 무슨 소리를 한 게야. 곽가의 취기가 순간 싸늘하게 가셨습니다. 그자의 음흉한 머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가 곳간 열쇠를 노리는 게 아니라 홍내샘을 들추려는 게 아닐까. 곽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술자리 자체가 수상쩍었어요. 며느리가 곡식값을 캐묻고 다녔다는 것, 곳간을 들여다보겠다 한 것, 그리고 방금 그 한마디.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자 곽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곽가가 슬그머니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더는 마시지 않겠다는 거였지요. 입을 꾹 다물고 가느다란 눈으로 윤 씨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방금까지 해벌쭉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윤 씨는 직감했습니다. 들켰구나. 판이 어그러질 위기였습니다. 곽가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술기운을 빌려 농간을 토해 내게 하려던 계획은 그대로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대로 곽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면 10년 농간의 증거를 영영 캐낼 길이 없어져요.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곽가의 그림자가 벽에서 일렁였지요. 곽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었어요. 며느님, 어째 오늘 술자리가 좀 이상합니다, 그려. 곳간이 줄었네 천석이 어쩌네. 그런 말씀은 또 어디서 들으셨답니까? 윤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허나 겉으로는
여전히 취한 척 헤헤 웃었지요. 아이고, 곽서방. 취한 세대 컷소리에 뭘 그리 정색을 하시오. 자, 한 잔 더 받으시오. 윤 씨가 술병을 들어 권했습니다. 허나 곽가는 잔을 받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잔을 손으로 탁 밀쳐냈습니다. 이 술 더는 못 마시겠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김진사는 거나하게 취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깨어있는 건 윤 씨와 곽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호롱불 사이로 팽팽하게 맞부딪혔지요. 곽가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사 어른, 소인은 그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곽가가 자리를 뜨려는 거였어요. 이대로 보내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윤 씨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무언가, 이자를 붙잡아 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곽가의 발을 묶고 다시 한번 술자리로 끌어들일 결정적인 한마디가요. 그 순간 윤 씨의 눈이 마당 쪽을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 봉이가 서 있었어요. 봉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가 일러둔 일이 모두 채비되었다는 신호였지요. 윤 씨의 입가에 취한 척하던 미소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늘하고 또렷한 빛이 들어찼어요. 윤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곽가를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곽서방, 가시기 전에 산 밑 옥단 말이오. 그거 자네 처남 이름으로 사드렸더구먼. 그 문서 내가 봤네. 곽서방, 가시기 전에 산 밑 옥단 말이오. 그거 자네 처남 이름으로 사드렸더구먼. 그 문서 내가 봤네. 이 한마디에 곽가의 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엉거주춤 일어서던 자세 그대로 마치 돌부처가 된 양 꿈쩍을 못했어요. 거무튀튀하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져나가더니 이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개슴츠레 풀렸던 눈이 화등잔만하게 벌어졌지요. 호롱불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윤 씨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더는 취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는 꼿꼿하게 펴졌고 그 길고 또렷한 눈매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방금 전까지 비틀거리며 헤헤 웃던 그 새댁이 아니었습니다. 곽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소인은 도통, 발뺌은 그만두시게. 윤 씨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곽가의 말을 잘랐습니다. 작년 가을 진사 어른께서 흉작이라 하여 헐값에 내놓으신 그 옥답. 자네가 중간에서 이를 봐줬지. 한데 그 논을 사간 사람이 누구인가. 강 건너 사는 박첨지라 했지. 헌데 그 박첨지가 바로 자네 처남일세. 성은 다르나 자네 안 사람의 친정 오랍이란 말이야. 곽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자네는 진사 어른께 흉작이라 거짓을 아뢰어 옥답을 헐값에 내놓게 하고 그 논을 처남 이름으로 사들였네. 한 해 백석이 나는 그 기름진 논을 단돈 30냥에 말이야. 그게 어디 될 법한 셈인가. 옥답 100석짜리가 30냥이라니. 강 건너 장터에 가서 물어보게. 3살 먹은 아이도 그 셈이 틀렸다 하겠네. 조목조목 빈틈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친정에서 익힌 그 셈법이 장돌뱅이도 못 속인다던 그 눈썰미가 이 순간 빛을 발한 거예요. 윤 씨는 그동안 호롱불 밑에서 맞춰 온 조각들을 하나하나 펼쳐 놓았습니다.
어느 해 무슨 논이 얼마에 넘어갔는지, 그 논을 누가 사갔는지, 곽가의 처가부치가 어디에 있는지. 곽가는 제 농간이 이토록 낱낱이 까발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곡식값이나 캐묻고 다닌다기에 그저 살림에 욕심이나 부리는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파고들었을 줄이야. 그뿐인가. 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진사 어른 도장이 찍힌 빈문서 100냥짜리가 있었지. 한데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진사 어른은 그 돈 구경도 못 하셨네. 자네가 어른을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도장을 받아낸 게야. 그 100냥 자네가 고스란히 삼켰지. 이 대목에서 윤 씨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자네, 진사 어른께 술을 권한 까닭이 무엇이었겠나? 어른께서 술만 들어가면 무슨 말이든 무슨 도장이든 술술 찍어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자네는 10년을 그리 어른의 술버릇을 이용해 먹었어. 한데 곽서방. 윤 씨가 빙긋 웃었습니다. 서늘한 웃음이었어요. 그 술이라는 게 어디 자네만 쓸 줄 아는 줄 아는가. 그제야 곽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술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며느리가 곧간 열쇠를 탐내서 버린 자리가 아니었어요. 술버릇으로 어른을 등쳐 먹던 제 수법을 도리어 제 머리 위에 그대로 씌운 거였습니다. 술을 미끼로 곽가를 한자리에 불러들이고 방심하게 만들고 마침내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맨 거지요. 당했다는 걸 안 순간 곽가의 얼굴이 흑빛에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빛이었어요. 그 음흉하던 작은 눈에 핏발이 곤두섰습니다. 곽가가 이를 부드득 갈았어요. 인연이. 말투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굽실대던 자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양반집 며느리 행세나 곱게 할 것이지 어디서 아녀자가 사내 일에 주둥이를 놀려. 내년이 뭘 안다고 사람을 잡으려 들어. 곽가가 한 발 한 발 윤 씨에게 다가섰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살기를 띠고 다가오는데 윤 씨는 가냘픈 몸으로 그 앞을 막아섰어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곽가의 손이 품으로 쑥 들어가더니 시퍼런 비수가 번뜩 모습을 드러냈어요. 세상에나. 이 일을 어쩝니까? 궁지에 몰린 곽가가 칼을 빼든 겁니다. 호롱불 빛에 칼날이 싸늘하게 번득였어요. 곽가의 시뻘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년만 없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진사 어른은 술에 골아떨어졌고 이 야밤에 누가 보겠느냐. 내년이 술김에 발을 헛디뎌 죽었다 하면 그뿐이야. 곽가가 칼을 지켜들었습니다. 윤 씨의 가냘픈 몸이 호롱불 아래 그대로 드러났어요. 도망칠 곳도 막아줄 이도 없어 보였습니다. 곁에서 졸던 김진사는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코를 골았고 시어머니는 진작 안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곽가의 칼이 허공에서 번뜩이는 그 찰나. 윤 씨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비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사또 어른, 지금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우렁찬 호통이 터져 나왔어요. 내 이놈, 칼을 거두지 못할까. 문이 벌컥 열리며 횃불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었어요. 마당에 숨죽이고 있던 포졸 대여섯이 일시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 뒤로 사또가 위엄 있게 들어섰고 또 그 곁엔 마을의 산증인 박노인이 형형한 눈빛으로 곽가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곽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칼을 든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그 약은 머리로도 도무지 가늠이 안 됐던 겁니다. 자, 이게 다 윤 씨가 미리 짜둔 판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봉이가 마당을 들락거리며 무언가를 했지요. 윤 씨는 진작에 봉이를 시켜 관아에 기별을 넣어 두었던 겁니다. 마을의 박노인을 통해서요. 박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김진사 부친 살아 계실 적부터 이 집을 지켜본 마을의 산증인이었어요. 곽가가 처음 종놈으로 들어와 마름까지 오르는 그 10년을 죄다 지켜본 어른이었지요. 박노인 또한 곽가의 농간에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곽가가 마름이 된 뒤로 소작인들이 얼마나 등골이 휘었는지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허나 증거가 없어 입을 다물고 있던 차에 윤 씨가 찾아온 겁니다. 어르신, 곽가의 농간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아시는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윤 씨는 박노인의 증언과 제가 모은 셈을 한데 모아 관아에 미리 고변을 넣었던 거예요. 사또가 포조를 이끌고 이 밤에 마당에 숨어 있던 까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곽가의 입에서 죄를 끌어내고 곽가가 발악하며 본색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기다린 거지요. 술자리는 함정이었습니다. 곽가를 올가멜 덫이었어요. 곽가는 제가 그토록 써먹던 술수에 도리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사또가 곽가를 향해 호통쳤습니다. 곽가 이놈! 내 놈이 주인을 속이고 전답을 가로챈 죄, 빚을 꾸며 재물을 삼킨 죄, 거기에 사람까지 해하려 한 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오라에 묶어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곽가를 덮쳤습니다. 곽가가 칼을 휘두르며 발버둥 쳤지만 술에 취한 데다 여럿을 당해 낼 재간이 없었어요. 이내 칼이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곽가의 두 팔이 등 뒤로 꺾여 오라에 꽁꽁 묶였습니다. 이거 놔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진사 어른, 진사 어른. 소인 좀 살려주십시오. 곽가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지요. 이 소란에 김진사가 그제야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거나하게 취해 졸던 어른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제가 10년을 철석같이 믿던 마름이 오라에 묶여 끌려가고 마당엔 포졸이 가득하고 며느리는 그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질 않겠습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김진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술이 확 깨는 듯 했어요. 윤 씨가 시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아뢰었지요. 곽가가 10년간 어떻게 가문의 재물을 빼돌렸는지, 옥답이 어찌 처남에게 넘어갔는지, 100냥짜리 빈 문서가 무슨 농간이었는지, 박노인이 곁에서 그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형형한 눈빛으로 한 점 거짓 없이 말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술기운에 벌겋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더 벌개졌습니다. 그 선하게 처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사람 하나 잘못 믿어 조상대대로 내려온 가산을 거덜낼 뻔했어. 며느라가 내가 아니었으면.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곽가는 포졸들에게 끌려 마당을 나가면서도 윤 씨를 향해 도끼 어린 눈을 부라렸어요. 허나 그 눈빛엔 이미 패배의 빛이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10년 농간이 가냘픈 며느리 하나에게 송두리째 무너진 거지요. 윤 씨는 끌려가는 곽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엔 승리의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고 서늘한 빛만 어려 있었지요.
이제 남은 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빼앗긴 옥답을 되찾고 거짓빛 문서를 바로잡고 비뚤어진 살림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 말입니다. 허나 그 모든 일에 앞서 김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제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풀어 윤 씨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쩔그렁. 마룻바닥에 묵직한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집 곳간 열쇠였습니다. 곳간 열쇠가 마룻바닥에 놓였습니다. 호롱불 빛에 그 묵직한 쇠붙이가 둔하게 반짝였어요.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가, 이 열쇠 내가 받아라. 술래기는 내가 졌다. 아니, 내기가 아니라도 이 열쇠는 진작에 내 손에 있어야 했어. 내 눈이 어두워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살림은 내가 맡아야겠다. 윤 씨는 얼른 그 열쇠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깊이 고개를 조아렸어요.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부가 곳간 열쇠를 탐내어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이 집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였습니다. 열쇠는 마땅히 어머님께 다시 돌려드려야지요. 이 말에 안채에서 달려나온 시어머니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를 망측하다 호통치던 그 시어머니였어요. 헌데 마당 가득한 포졸이며 오라에 묶여 끌려가는 곽가며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내려놓는 영감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던 게지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야, 이 어미가 너를 몰라봤구나. 망측한 짓이라 욕을 퍼부었는데 내가 이 집을 살리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두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거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구나. 윤 씨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길고 또렷한 눈매에도 어느새 물기가 어렸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며느리 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의 소란이 그렇게 가라앉았습니다. 곽가는 관아로 끌려가 그간의 죄를 낱낱이 문초받았어요. 처음엔 발뺌하며 버텼지만 윤 씨가 모아둔 셈과 박 노인의 증언, 그리고 강 건너 처남에게서 찾아낸 옥답 문서 앞에서는 더 둘러댈 도리가 없었습니다. 빼돌린 전답이며 가로챈 재물이 줄줄이 드러났지요. 곽가는 10년 농간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곤장을 맞고 삼킨 재물을 모조리 토해내고 멀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됐어요. 소작인들이 우물가에 모여 손뼉을 쳤습니다. 그동안 곽가의 횡포에 등골이 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구먼. 그 집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가냘픈 새댁인 줄로만 알았더니 빼앗겼던 옥답이 다시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빈문서도 관아의 판결로 모조리 무효가 됐지요. 흩어졌던 살림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집의 곳간 살림은 윤 씨가 맡게 됐어요. 윤 씨는 그 똑똑한 셈으로 살림을 야무지게 갈무리했습니다. 들고 나는 곡식을 한 톨까지 장부에 적고 소작인들에게는 곽가가 부풀려 놓았던 소작료를 본래대로 낮춰주었지요. 그러자 소작인들이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농사에 더 힘을 쏟으니 곳간에 곡식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천석하던 곳간이 한 해, 두 해 지나며 다시 채워졌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이제 더는 며느리를 아녀자라 얕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면 며느리를 불러 의논했지요. 며느라가,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셈과 지혜가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병약하던 남편도 차차 기운을 되찾았어요. 아내가 살림 걱정 없이 정성껏 약을 다리고 보살피니 그 몸이 어찌 안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자 잔병치레도 줄었지요. 부부가 도란도란 정을 나누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댁은 옛 천석군의 위세를 되찾았어요. 아니, 곳간만 채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소작인들이 마음으로 따르고 마을 사람들이 우러르는 집안이 됐지요. 재물보다 더 귀한 인심을 얻은 겁니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날의 술 내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미친 며느리의 망측한 짓이라 손가락질하던 일이 어느새 가문을 살린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어요. 강 건너 장터까지 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장사꾼들은 그 댁 며느리가 친정 아비의 셈법을 물려받았더라며 역시 그 아비의 그 딸이라 했지요. 우물가 안악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세상에 술에 취한 척하면서 그 큰일을 해냈다지 뭐야. 그러게 말이야. 진짜 취한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게지. 10년을 주인 술버릇 등쳐 먹던 그 마름 놈이 도리어 술 한 동이에 제 무덤을 팠으니 그 말이 참으로 옳았습니다. 곽가는 남의 술버릇을 이용해 10년을 살을 발라먹었지만 그 술이라는 칼날이 끝내 제 목을 겨눌 줄은 몰랐던 게지요. 가냘픈 새댁의 손에 제가 쓰던 바로 그 수법으로 무너질 줄을 말입니다. 윤 씨는 어땠느냐고요. 그저 평소처럼 새벽이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살림을 갈무리했습니다. 곳간 열쇠를 쥐었다고 으스대는 법도 곽가를 무너뜨렸다고 자랑하는 법도 없었어요.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 길고 또렷한 눈매에 어린 빛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곳간 앞 대돌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쬐고 있는데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시를 왔어요. 그 형형하던 눈빛도 이제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지요. 며느님, 그날 밤 일을 생각하면 이 늙은이는 아직도 가슴이 다 떨린다오. 곽가가 칼을 빼들었을 때 어찌 그리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셨소. 무섭지 않았소이까. 윤 씨가 빙긋 웃었습니다. 어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때 물러서면 이 집안도 저 소작인들도 영영 저 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무서운 것보다 그게 더 견디기 어려웠지요.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흰 눈썹 아래 두 눈에 감탄의 빛이 어렸어요. 허허, 참으로. 사람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제 입속만 챙기던 자는 끝내 그 입속에 제 발이 걸려 넘어지고 한 집안을 제 몸처럼 아끼던 이는 끝내 그 마음으로 집안을 살리는구려. 하늘의 이치라는 게 일이 분명한 것을 어리석은 자들만 모르고 사니. 봄바람이 마당을 휘돌았습니다. 곳간 안에선 곡식 냄새가 그득하게 풍겨 나왔어요. 처마 끝엔 제비가 새로 둥지를 틀었고 마당과 살구나무엔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윤 씨는 그 햇살 속에서 가만히 곳간 열쇠를 매만졌습니다. 그 묵직한 쇳덩이가 이제는 한 가문의 살림과 수많은 사람들의 밥줄을 지키는 무게로 그 손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을 속여 제 배만 불리려던 자는 술 한 동이에 제 죄를 다 토해내고 무너졌고, 가냘픈 몸으로 가문을 지킨 며느리는 끝내 그 지혜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더라고. 진짜 취한 자가 누구였는지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토록 잊지 못했더라고 말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